오늘은 2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갑자기 그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요. 급히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이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여러분한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그 신민철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너무 올랐는데요.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아직도 보면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간단히 무엇이며 왜 이 가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떠올 때 그냥 가장 쉽게 이미지할 수 있는 거는 디지털로 된 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디지털화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금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금은 내가 인터넷에서 산다고 해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예, 가짜죠. 가짜 금이거든요. 종이금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어딘가의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고 나는 그거에 대한 소유권만 사고 팔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금으로 치면은 그 금을 분자 단위로 쪼개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금 통장이라고 해서 그 종이 통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돈이 은행에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금도 그렇게 마찬가지인가요? 증서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은행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증서를 발행합니까? 그렇죠. 지금 금에 대한 사실 보유량 자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중국 쪽이 되게 그 통계랑 많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그 조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페이퍼골드가 실물금보다 최대 100배 가까이 더 있을 수 있다. 100배나요? 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을 인터넷으로 산 사람 100명이 동시에 내 금 내놔 라고 달려들면 한 명한테밖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행 예금하고 약간 비슷한 성격. 거의 뭐 같다고 보면 되죠. 그렇구나.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치되는 자산은 사실상 비트코인이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이 되게 하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 상관관계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거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금에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과 같은 상품 자산들은 금리와 되게 밀접하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유동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째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이 자산은 주식처럼 어떤 현금 흐름이 있거나 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동산처럼 어떤 쓰임새가 있는 자산도 아니잖아요. 역할이 뭐냐면 구매력의 저장이에요. 목적 자체가 구매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배터리입니다. 그렇다면 구매력과 그러니까 통화죠. 이 통화량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구매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은 이 배터리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돈이 안 풀리면은 줄어드는 이유가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이자나 배당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내려가요. 반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차피 다른 애들도 이자가 없으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증가하죠.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들은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릴 때 유리하고 그 반대 상황에 불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기준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꼭대기 5.5%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달리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꼭대기지만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반면 6월에서 7월이면 인하가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반영된다. 그래서 실제로요, 주식시장도 경기가 바닥일 때 시장은 이미 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물 경기는 바닥이지만
바닥이란 얘기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고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래서 시장은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먼저 달리죠. 지금 비트코인에 일어나고 있는 금리와의 관계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만 선반영이 아니고 비트코인도 선반영을 그렇죠. 하는 모든 거네요. 시장은 선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도 기본적인 질문인데 네. 비트코인 사람들이 그 본질 가치가 없는데 네. 그거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는 어디서 네.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그 네. 본질적인 가치 자체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과 돌멩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면 금이 더 가치 있을까요? 돌멩이가 더 가치 있을까요? 금이 더 가치가 있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네. 똑같죠. 똑같죠. 네. 네. 그럼 뭔 얘기냐고 하면 왜 금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하냐면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들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팔려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과 살려고 하는 사람의 부르는 가격이 매칭되는 사회적 합의치입니다. 네. 네. 이 사회적 합의치가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가격이 매겨질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고 하는 모나리자 같은 경우는 네. 45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 나와보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게 뭐 실질적인 가치가 뭐가 있나요? 네. 관상용으로 쓰려면 한 일주일 걸어두면 보지도 않을걸요? 맞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그 가격을 부르면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치다. 만약에 돌이 금보다 더 희귀했으면은 사람들은 돌이 더 아름답다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겠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든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부르는 가격이 매칭되면은 그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공기도 우리가 없으면은 본질적 가치가 없네? 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가격을 부르면은 가치가 있다. 그럼 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을 하느냐? 네. 이유는 간단해요. 방금도 설명드렸잖아요. 디지털 골드. 네. 금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은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금은 내가 믿을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으로 실물이 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중재인 없이 빛의 속도로 보낼 수가 있죠. 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거기 하나만 더 하자면요. 네. 모든 자산은 그 흘러들어온 에너지에 비례해서 가치를 가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굴하기 위해서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대략 3만에서 4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예. 하나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투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어요. 그럼 5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죠. 예. 그게 뭐냐면 매몰 비용이에요. 네. 그 매몰 비용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사람들이 통화 에너지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이 통화 에너지도 지금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에너지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으로 붙어 있는 게 뭐냐? 이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이라고 하는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말씀에 의하면 이 채굴 비용 사실 그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겠네요, 앞으로는.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자산이든 본질 가치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밑받침대주는 그 라인은 베이스 라인은 있는 거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쵸. 위에서 항상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반감기라는 게 이제 좀 생소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 반감기는 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반감기가 지나면 이렇게 지금까지 3번을 지났는데 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왜 큰 상승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반감기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반씩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비트코인의 종말까지 이미 다 모든 게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고 발행 속도도 다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처음 탄생했을 때 최초 10분당 한 번씩 50개씩 생산이 되도록 채굴이죠. 되도록 설정이 돼 있었어요. 정확히 10분당 한 번씩은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까지는 굳이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하여간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절반으로 줍니다. 그래서 2012년에 25개, 16년에 12.5개, 그 다음에 20년에 6.25개, 그리고 이번 2024년
4월 약 18에서 20일이 되면 네. 또 한 번 반감기가 오면서 이게 네. 3.125개를 줍니다. 네. 그래서 희소성이 점점점 증가하도록 네. 이미 태초부터 네.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공급이 줄어요. 그러면 너무 쉽죠, 상식적으로. 네.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반감기가 기존의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리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수요가 줄고 이제 비트코인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실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죠. 예, 네. 공급은 더 줄어들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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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방금 이제 4월 약 20일경에 이제 반감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 책, 이거 네. 슈퍼사이클을 이 책을 보면 반감기 이전에는 별로 큰 상승이 없다가 반감기가 지난 후에 1년 6개월 동안 네. 큰 상승이 있다는 걸 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네.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지금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에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 이 4월의 반감기부터 네. 내년 10월까지 또 네. 큰 상승이 있을지 네. 사실 이것들이 또 궁금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속도가 조금 빠릅니다. 예. 네, 평상시보다. 선반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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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현물 ETF가 네. 촉매제로 선행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반감기가 촉매제가 돼야 되는데 아. 그 이전에 현물 ETF로 대규모 채택이 진행되면서 네네. 네, 선반영이 좀 됐다. 네. 그러면서 지금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 그 얘기는 원래는 반감기가 지나고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까지 상승장이 지속되는데 네. 그게 좀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반감기 끝나면서도 반감기 지나도 상승을 하겠지만 네. 이게 내년 꼭 10월까지 상승한다는 그렇죠. 그런 네, 보장은 없는 없겠네요. 거죠. 예. 더 땡겨줬을 수 단축될 있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여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더 시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일맥상통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럼 자, 3차 반감기까지는 반감기 이전에 이제 큰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네. 반감기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이미 네, 지금 그쵸, 그쵸. 큰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감기 이후에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아예 상승을 안 하지는 않겠죠? 그건 아니고 네. 원래 보통 비트코인의 진짜 불장, 진짜 네. 상승장은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럼 이제 네. 지금 전고점을 넘었으니까 달러 기준으로 달러 가죠. 기준으로, 네, 예.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진짜 불장이 시작되는데 네. 그게 원래는 반감기 지나고 한 6개월 후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코앞까지 와 있죠. 거의 왔죠, 지금. 네, 예. 그러면 한 반감기 4월 정도의 달러로도 네. 전고점을 넘는다고 하면은 원래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단축돼서 빨라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네.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진짜 상승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내년 4월 정도면 대강 아니 내년 10월까지가 이제 큰 상승이다 그러면 대강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땡겨서 대강입니다. 4월. 네. 대강 그 정도로 네. 땡겨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데 네.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겹쳐지잖아요. 예. 거기다 현물 ETF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고 네. 슈퍼 사이클은 원래 반도체도 그렇지만 원래 사이클보다 오래 가잖아요. 네. 또 그런 네, 그걸 생각하면은 예. 그냥 원래 정상적으로 갔어야 될 게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6개월 당겨져서 진행되고 네.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뒤로도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섣불리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사람들은 그러네요. 큰 후회를 할 수 있게 되죠. 나중에 가서 또 네. 후회되겠네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네. 네. 이번 4차 반감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쇼크, 뭐 경제적 여건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미 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슈퍼사이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는 슈퍼사이클 자체가 한 가지 상승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있잖아요. 네, 네. 반도체 산업 자체의 상승 사이클과 경기의 상승 사이클이 맞물리면 네. 슈퍼사이클이 되죠. 네. 그렇죠. 이번 비트코인에도 여러 가지 상승 사이클이 맞물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선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을 올리는 요소인 반감기 사이클. 예. 이번 2024년 4월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금리 인하가 지금 6월에서 7월 정도에 네. 예고돼 있죠. 반감기, 네, 금리 인하. 네. 유동성이 확장이죠. 네. 세 번째 현물 ETF가 2024년 1월에 승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당장 지금 모든 기관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기관 내에서도 당연히 고객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기관 내부에서도 평가 기간이란 걸 거치잖아요. 네. 그런 걸 거치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려면 포트폴리오 배분이 돼야 돼요. 네.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건 보통 1개에서 2개 분기 이후로 보는데, 예. 그러면은 1월에 승인됐으니까 1개에서 2개 분이면 예, 4월에서 7월 사이. 네. 그럼 지금 3개가 예. 완전히 겹치죠. 아. 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예.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이게 현물 ETF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엄청 않습니까? 들어오죠. 네. 근데 이제 4월이 되면 또 이게 생산량은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기관들이 또 그때 가서 이제 네. 승인을 내부적으로 받은 다음에 또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야, 그러면 그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지금 이미 현물 ETF가요. 네. 32거래일 만에 70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예. 네. 지금 평균 최근 2주 동안 하루에 1만 개씩 현물 ETF가 순유입으로 비트코인을 예. 가져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씩 채굴되거든요. 네. 네. 그럼 1만 개면 10배가 넘죠.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넘는 양이 그냥 ETF로만 예. 다른 거는 포함도 안 하고 네. 가져가요. 근데 심지어 이게 4월이면 450개로 반토막이 되고 네. 그러면은 하루 생산량의 거의 20배. 네. 현물 ETF들만 가져가요. 우리들은 포함도 안 하고. 예. 네. 그럼 엄청난 수요와 공급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죠. 기관들이 승인을 받으면 그것보다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자산 고문, 그러니까 펀드처럼 네.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서 운영해주는 이 예. 자산 운용 시장이 네. 대략 30조 달러로 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까지 연금으로 비트코인 투자가 어려웠죠. 네. 근데 이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이 대략 20조 달러 정도. 네. 그럼 그냥 쉽게 잡아도 지금 당장 원래 비트코인에 못 들어오다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돈이 한 50조 달러 정도 돼요. 와, 대단하네. 근데 이 중에서 그냥 1%만 네.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5천억 달러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나요? 32거래일 동안 70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그렇죠. 예. 70억 달러 순유입된 것만으로도 가격이 40-50% 올랐어요. 네. 근데 5천억 달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아직도 멀었네요.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이제 4차 반감기 동안에 네.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얼마나 상승할지가 관건인데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책을 보니까 네. 무려 30만에서 40만 달러까지 네. 상승할 수 있다고 네. 이제 해 주셨는데요. 30만에서 40만 달러면 한 4억, 5억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네. 주식처럼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네.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든지 네. 이런 명확한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네. 네, 그게 사실 전통 자산에서도 그 투자자들이 네. 비트코인을 그동안 과소평가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명확한 네. 가치 평단이 아닙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엇으로 결정되냐? 결국 사회적 합의치입니다. 합의체, 네. 예. 사회적 합의치인데 네. 우리가 모나리자의 가격이 얼마까지 갈지 뭘로 평가를 하나요? 예, 그 합의로. 네, 합의로 정해지니까 네, 평가가 네.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명확한 주식처럼 네. 현금 흐름 같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네. 비트코인의 가격을 사실 밀어 올리려고 하면은 더 무한대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 100만 원 버는 기업이 네.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그거의 100배, 1000배 예.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PER이 1000만인 상태로 몇 년을 가지 못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주식의 그 현금 흐름에 구속됩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 족쇄가 없어요. 올라가려고 하면은 예. 사회적 합의치만 구성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겠죠. 기준에 있겠죠. 그 기준으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네. 번째가 은이고요. 은이요? 네. 아. 두 번째가 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속성이 비슷한 예. 네. 자산이니까. 예. 네. 가치 저장 네. 수단으로.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한 1조 1천억 달러 정도. 네. 그 다음에 은의 시가총액은 그거의 한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럼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은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네. 여기서 한 2배 두 배. 정도는 네.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네. 금은 시가총액이 13조에서 14조 달러입니다. 아, 네. 이게 비트코인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냐면 65만에서 한 70만 달러 정도. 65만에서 70만이요? 네. 예. 그럼 저는 그거의 한 반 정도는 이번 요번에. 사이클에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도 이제 비트코인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가님이 쓰신 이 책을 보니까,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을 보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 책을 밤 감기 이전에 알게 된 분은 운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이 또 보니까 너무 올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자 밤 감기 앞두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거 하나가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감기 이후에 반감기 직후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반감기 때 가격으로 한 번도 안 되돌아갔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쫙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한 번 바닥을 가잖아요. 근데 그 약세장의 최고 바닥에서도 그 반감기 때 가격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이 가격은 우리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이 될 수 있다. 물론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감기 이전 가격은 반감기 이후에 단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뭐 직후는 아니에요. 직후는 몰라요. 직후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가격이 역사적 저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것만큼은 이미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예를 들면 만약에 4월 20일경에 1억이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근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억 이하로 다시는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럼 반감기 때 또 얼마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것도 되게 흥미거리죠. 그럼 지금은 일단 어쨌든 뭐 8천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사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이게 막 그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작가님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래도 이제 또 막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그냥 막 무작정 사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뭐 도움이 될 만한 뭐 기술적 지표를 보라든가 뭐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사긴 사야 되는데 뭐 엄청 싸게는 이미 살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그 기술적 지표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 이 영상 안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한 번에 들어갔는데 내일 조정이 오면 어쩌지? 불안하시면은 한 반감기 때까지 지금 한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매일 같은 양을 나눠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넣을 거면 50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그냥 그렇게 분할 매수해서 비용 평균 매수법으로 접근하시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억 정도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하루에 한 20만 원 이렇게 넣으면 그 흔적도 거의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뭐 조정이 오면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사실. 내가 사고 있는데 싸지니까요. 이게 이제 지금은 너무 올라서 돈을 조금 넣으면 0.00 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좀 슬프죠. 자, 그러면 이미 이제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언제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게 매수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매도 시점이 달라지는지, 과거에 뭐 좀 싸게 산 분하고 지금 사시는 분하고 또 전략을 좀 달리 가야 되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고점은 10만이 아는 거지만, 그래도 과거 역사에 좀 비추어 어느 정도 힌트를 좀 구해보자면, 보통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 넘은 시점부터 한 6개월 후 정도까지는 굉장히 상승장이 지속될 확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 넘은 이후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더 오르긴 더 오르는데 슬슬 고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6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전 달러 기준 전고점 넘은 이후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 이후로 더 오를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을 지더라도 더 비싸게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서서히 분할 매도를 좀 하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지금 돈이 뭐 그렇게 급한 돈이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쭉 놔둬도 될까요? 그럼요. 왜냐면
지금 현물 ETF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포트폴리오 배분이 이루어지면은 네. 기관들은 그 돈을 결코 뭐 반년, 1년 사이에 다 넣지 않습니다. 네. 지금 피델리티 같은 경우 캐나다의 올인원 펀드에서 네. 2%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 2%를 그냥 뭐 반년 만에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에 나눠서 넣거든요. 네. 그러면 기관들은 자기들이 정한 포트폴리오 배분을 다 마칠 때까지는 네.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현물 ETF 승인되고 나서 네. 8년 동안 올랐어요. 아, 8년. 네, 8년을. 대단하네. 네.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내년 정도에 이제 네. 고점이야 하고 팔았어. 네. 그 다음에 8년 동안 오르면은 너무나 배 아프겠죠. 예, 억울하겠죠. 네. 그러니까 급한 돈이 아니신 분들은 네. 지금 반감기 이전에 산 가격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서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상승장을 생각을 하면서 네. 계속 가져가시는 것을 네.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책을 또 보다 보니까 이게 가슴 벅찬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네. 자,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강남 아파트와 같아질 거라고 네. 쓰시고요. 20년 후, 아직 먼 얘기입니다만, 네. 뭐 20년 후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억이 될 수 있다고 그랬고, 네네네. 아니면 200억에 달할 수도 네.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뭐 다음 사이클 정도만 돼도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거라 생각해요. 예. 그 얘기는 70만 달러를 넘어서 거의 100만 달러까지. 그러면 10억이 넘는 네, 거네요. 10억이 뭐 하나로는 100만 달러 가면 15억 정도 되겠죠? 네. 네, 그 정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건 일단은 단기적인 예측입니다. 네. 근데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자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거의 1000조 달러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네, 1000조 달러. 1000조 달러 가까운 돈이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이 한 향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네. 그거에 적어도 한 5% 정도는 네.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거의 한 50조 달러 네.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20년에서 30년 후니까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네네. 그럼 자산 시장이 평균 한 연간 6에서 7% 사이 인플레이션이 네. 일어나거든요. 네. 그럼 6.5% 정도 20년에서 30년 복리로 잡으면 네. 거의 200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이 됩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 거의 200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게 계산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거의 200억 가까운 예, 그렇네요. 네, 금액이 충분히 20년에서 30년 후에 가능하다라고 예. 저는 믿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근거가 있으신 네. 설명이시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 마무리로 작가님께서 이제 비트코인뿐 아니고 이제 투자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젊으신 나이에 이제 경제적 독립을 이루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억 원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네.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이것도 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은 정말로 큰 운때가 오는 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2022년, 3년 좀 힘드셨던 분들도 네. 정말 그걸 다 만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거든요. 아, 지금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1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우리 천백만 작가님의 천백만 TV 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면서, 지금부터, 네, 바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비트코인입니다. 아, 예. 비트코인에 근데 1억을 다 넣을까요? 아니면 그게 조금 나눠서 넣어야 될까요? 저라면은 공부하시면서 예. 투입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비트코인의 그 슈퍼사이클 저자이신 그 신민철 작가님을 모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